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자, 일단 책을 어디를 펴보시냐면 교재 이제 131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131. 오늘 원서 접수하대요. 아시죠? 이제 학교 가려면 딱 한 2달하고 10일 남았네. 10일. 2달 10일 있으면 합격증을 손에 쥐고 놀러 갈 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제발 그렇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제 131페이지 1번 문제 풀어보는데 하기 전에 1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전에 토지의 특성 중에 이제 부증성이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심은 부증성에 의해서 토지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양이 증가될 수 없으니까 지가 상승의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지가가 상승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도심 지역과 도심 외곽 지역이 있는데 도심 지역은 지가가 높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지가가 점점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전에 뭐라고 해본 적이 있냐면 지가 구배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심지 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건물 2층, 3층 지어서는 안 되죠. 예. 속된 말로 뽕을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땅값 비싸니까 여기다가 건축 자본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건물을 높게 이렇게 고층 건물들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집약적인 토지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외곽지역 같은 경우 땅이 싸.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땅에다가 건물을 높게 지을 필요 없고 필요한 만큼만 듬성듬성 이렇게 지어도 된다 이거죠. 이런 경우를 조방적 이용이다라고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통상 시험에 이제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 정도만 물어봤는데 수직과 수평이란 말을 한 번 더 집어넣고 잠깐 문제 풀어볼 텐데 이게 수직이죠. 이게 수평이고 도심은 수직적 확산, 수평적 확산. 지금 우리 집약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 확산이 나타나겠죠. 외곽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땅값이 싸니까 널리 써도 되죠. 그래서 외곽 지역은 수평적 확산 이렇게. 자, 어디 틀린 거 물어봤어요. 1번. 토지 이용의 집약도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말하고 2번. 집약적 토지 이용이란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이용으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큰 토지 이용을 말한다. 예, 맞는 소리. 3번. 도심 지역의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외곽 지역의 토지 이용의 집약도보다는 당연히 높은 편이겠죠. 그 이유가 뭔데요? 아, 그러니까 지가가 높으니까, 땅값 비싸니까. 네. 4번. 집약적 토지 이용이란 수평적, 조방적이란 수직적, 바뀌었다. 집약적이니까 수직적으로 입체 공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조방적이니까 이제 넓게 이용하려고 하겠죠. 4번 틀렸고요. 5번은 이제 사실 이제 시험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전에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게 조방한계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게 지배한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은 최소한 조방한계까지 나타나야 되고 지배한계가 상한선이니까 거의 넘지 않는다. 그런 소리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번 토지 이용의 상한선 지배한계 최소한의 하한선은 조방한계.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답은 4번. 자, 이제 2번 문제부터 이제 직주, 분리, 직주, 접근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런 문제 나오는데 솔직히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용어 정리 여기 주목. 도심은 땅값이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직장은 도심에 위치하고 주거지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면 직주, 분리. 주거지가 다시 도심에 가까이 붙으면 직주, 접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제 몇 주 됐는데요. 그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혹시 들어봤죠? 우리 입찰하면 최고, 그렇지? 예. 그래서 보니까 토지 이용 곡선을 보니까 여기가 도심에서 가까운 이 지역은 상업용이 가장 지대 지불능력이 크다. 그래서 주로 상업용, 업무용 직장들이 자리를 잡고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지대 지불능력이 낮으니까 외곽으로 밀려나간다. 직주 분리 이런 소리도 해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2번에 틀린 거 물어봤어요. 1번. 직장과 주거지역이 분리되면서 주거지가 외곽화되는 현상을 직주 분리를 한다. 어때요? 맞다고 해주세요. 맞죠? 2번. 도심의 직가구 현상이 심화되면 직주 접근이 아니지. 방금 이야기했듯이 도심의 직가구가 심화되면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주거지는 외곽으로 밀려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주 접근이 아니고 직주 분리. 2번 틀렸어요. 3번 직주 분리 현상이 심화된다면 도심은 낮에는 사람들이 직장 다녀야 되니까 있지만 밤에는 주거지가 외곽으로 나가버려. 그래서 도심 지역은 보니까 낮에는 사람이 많고 밤에는 없어. 그걸 갖다가 공동화 현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맞고요. 4번 직주 접근 현상이 나타난다면 주거지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려면 고층 건물들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도심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직주 접근의 결과 도심지는 주거 기능을 가진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4번 직주 접근 현상으로 인해서 도심의 토지 이용이 집약화된다. 어때요? 맞죠? 네. 5번은 이제 다음 주 1교시 후반에 나올 텐데요. 예. 우리 그 회춘화 현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이제 구도심이 있어. 그래서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재개발하면 3년 후에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물리적 기능적 주거 환경이 갖춰지죠. 그러면 임대료 비싼 거야. 그러면 여기 살았다가 나갔던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바뀌겠죠. 대출이익 되겠죠. 그걸 갖다가 회춘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다시 배울 겁니다. 5번이 그러니까 됐고요. 답은 2번이 틀렸다. 넘기세요. 4번, 5번 해볼 거예요. 4번, 5번. 스프롤 하면 딱 두 개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오케이. 또 외곽. 그렇지. 도심의 외곽으로 개발이 확산됨에 따라서 어지러운, 무질서한, 무계획적인, 불규칙적인 난개발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써. 자, 문제에다 스프롤 옆에다가요. 외곽, 난개발 두 개 쓰세요. 문제에다가. 저번 주는 안 그러더니 좀 머리버리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네. 응? 자, 우리 어르신은 지금 어디다 쓰고 있어요? 4번 문제, 4번 문제. 네. 이렇게 분입학 못하면 우리 뭐 사고 이런 걸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 양반은 또 숫자 적으니까 딱 3사람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입학을 못했다. 그럼 걱정 안, 제가 찍어줄게요. 그래야지. 분입학을 못했다. 수업 시간에 틀린 답을 했다. 졸았다. 그러면 딱 3사람 찍으면 그분끼리 이제 모아서 2교시 끝나고 저 편의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는 거야. 어때요? 좋죠? 그럼 박수 치세요, 일단. 그래. 아니요, 본인 치시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입학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분입학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본인 이제 걸리셔가지고요. 그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박수를 치라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본인까지 박수를 치시면 어떡해. 자, 다시 잘하세요. 다시 박수! 그래요. 네. 아주 잘하시고 계셨어요. 1번이야, 이제. 딱 2사람 더 걸리면 바로 이제 매점 가는 거예요. 자, 4번. 스프롤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도시 스프롤이란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이다. 맞죠? 근데 1번은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스프롤에서 2개 쓰라고 그랬죠. 1번이 뭔 말이에요? 난개발이지. 난개발이죠. 그죠? 2번. 도시 스프롤이란 주로 도시 중심부에서 어쩌고 저쩌고 외곽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2번 틀렸네요. 네. 3번. 직주 분리, 직주 접근 들어봤죠? 직장이 도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가 외곽으로 분리돼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출퇴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스프롤은 간선도를 따라서 확산이 전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맞죠? 도로를 축으로. 4번. 도시 스프롤의 한 유형으로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도시에서 중간중간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교외로 확산된다. 뭔 말이냐면요. 개구리가 뛰었다. 앉은 자리는 개발이 되고 뛰어간 자리는 공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개발이 아니고 그냥 무분별한 개발이 나타난다. 그걸 갖다가 딱 4번처럼 시험에 한번 개구리 한 발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5번. 도시 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나타나겠죠. 괴리되는 이용이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 5번은 조금 약하긴 한데 일단 5번은 4번, 5번이 좀 중요하니까 5번 문제 4번, 5번 지금 일단 묶어놓고요. 나머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틀린 거 1번. 입지인열한 건 말이죠. 딱 뭐냐. 좋은 곳에 입지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얘기예요. 야, 저기는 목이 좋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어디? 우리 주변에 편의점 많이 있나요? 편의점?
사람들이 어떤 편의점 많이 가요? 친절한 편의점 많이 가나요? 아니죠. 가기 편한 데 가죠. 가기 편한데. 우리 동네 그 편의점은 그 알바가 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가. 예, 왜? 목 좋으니까. 예,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입지잉여란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을 말해요. 그 뒤에는 필요 없는 소리, 뭐 경영자의 능력과는 무관하다 이런 거 안 중요한 소리. 2번, 3번. 지가 구비 현상은 이걸 말해. 도심은 지가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인류적으로 지가가 낮아지는 현상. 어디? 지금 여기는 없지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그 노스라는 미국의 이제 학자가 그 미국의 토피카라는 도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어디? 이런 지가 구비 현상은 대도시하고 소도시하고 어디에서 더 흔히 나타날까? 아니지. 대도시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도심만 있는 게 아니고 부도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무조건 지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내려갔다가 오히려 목동 이런 데 걸리면 더 비싸고 막 복잡 다양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지가 구비 현상은 시골 같은 데 보세요. 읍내에서 센터가 제일 비싼데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바로 논밭이잖아요. 그럼 지가가 쑥 내려가죠. 따라서 이런 지가 구비 현상은 지가 구조가 단순한 어디에서? 소도시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읽어볼게요. 3번. 2번. 지가 구비 현상에 따르면 도심에서는 지가 수준이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하락한다. 됐고요. 3번. 지가 구비 현상에 따른다면 단위 거리당 지가 하락률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 하락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도심에서는 조금만 외곽으로 빠져나가도 지가가 팍팍 떨어져. 근데 도심에서 한 10km, 11km 떨어져 있는 시골은 10km에서 11km, 12km 가든 어차피 다 땅값이 싸. 그러니까 요거는 별로 시험에 나온 질문 아닌데 아무튼 바뀌었어요. 지가 구비 현상에 따른다면 단위 거리당 지가 하락률은 도심이 높고 외곽이 점점 낮아지는 건데 3번 틀렸습니다. 아무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번 질문 아무튼 지가 구비 현상에다 다시 하나 더 써놓읍시다. 소도시의 적용. 지가 구조가 단순한 소도시의 적용. 이렇게. 우리 이런 거 해봤어요. 주거분리 할 때 침입 천이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4번 끝에 침입 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5번 끝에 계승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 밑에다가 1002라고 같이 써놓고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저소득층 주택지역하고 고소득층 주택지역이 있고 둘 사이에 경계가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고소득층이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싫어하는 지역.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이탈해. 빈집이 생기죠. 공가가. 그러면 이 빈자리를 저소득층의 일부가 쑥 이사를 들어와. 그러면 고소득층이 왔을 때는 저소득층은 자기하고 질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 동네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입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해. 침입.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들어오면 고소득층들은 또 싫어. 그러니까 또 새로 분양된 데 찾아 가버려. 그럼 연속적인 침입이 이어져. 그러다 이 지역은 저가주택지역으로 바뀌어. 활발한 침입으로 인해서 토지용이 바뀐 현상을 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공가 침입 천이를 통해서 지역이 하향료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4번, 5번이 그런 거니까 참고로. 자, 이제 6번 부동산 개발하겠는데 자, 일단 틀린 거 이건 바로 풀어볼 거예요. 1번 지문 의미 없는 지문. 2번 지문도 법에 있는 지문이니까 냅둬 버리세요. 3번, 4번. 일단 4번에 제 몇 섹터 나왔어요? 4번에 3섹터에 동그라미 쳐놓고 가만 기다리세요. 이제 3번 먼저 해볼 거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주체를 공적 주체냐, 사적 주체냐 이런 게 있는데요. 공적 주체가 누구냐? 국가,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 조합. 잠깐만. 토지소유자 조합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뭉친 집단 아닌가요? 얘는 공적 주체가 아니고 사적 주체겠죠? 틀렸죠. 이게 14회 때 나왔던 지문인데 아무튼 이거 틀렸고. 다음. 근래 시험에 제3섹터가 2번 나왔거든요. 한 번 오답으로 주기도 했어요. 제3섹터 4번 이게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민간이 자본과 기술력을 제공하고 공공이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개발, 민간 공공 합동 개발을 제 몇 섹터? 3섹터. 네, 4번 틀렸죠? 5번. 무형적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토지가 이제 그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인데 이게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실제 땅은 파지 않았지만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 그런 것은 물리적인 변화 형태는 없지만 개발로 봐줍니다. 그래서 무형의 개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답은 그래서 아무튼 몇 번? 3번 지문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5번, 4번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다음 이제 8번 문제 풀어볼 텐데. 일단은 8번 하기 전에 우리 요약 정리 좀 쭉 좀 하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요약집 아이고 117페이지 요약집 117 늦게 피워도 찍히는 거 알죠? 빨리빨리 거기 아직도 못 피웠나? 자 됐죠? 이제 그게 중간부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일단은 그냥 잠깐만 여기 7번 문제 있거든요. 7번 문제 요게 이제 26회 때 기출문제야. 순서 물어보는 게 안 나와. 앞전에 하나 나왔죠? 안 나와 이제.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못 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잠깐 듣고 있어봐요. 이제 개발의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일은 항상 과정이 있겠지.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잘 될까? 안 될까? 따져볼까? 오케이 하자! 말자! 이거 지금 하려고. 그래서 먼저 개발 과정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뭐 하지? 요즘에는 독신도 많고 애 안 낳는 이렇게 젊은 세대도 많고 그러니까 1인 또는 2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지어서 한번 해볼까? 네, 아이디어 단계. 두 번째,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그러면 오피스텔 지으려면 토지 매입비,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분양 수익은 얼마나 되고 비용과 수입을 계략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 지문 끝에는 예비적 타당성 끝에 뭔 말이 있다? 계략적. 세 번째, 그럼 어떤 땅을 대상으로 할까? 그래, 이 땅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부지 모색 및 확보. 그럼 이제 토지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네 번째, 타당성 분석인데 복합적인 측면에서 타당성 분석을 어떻게 한다? 구체적. 두 번째,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계략적. 네 번째, 그냥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이제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금융, 융통, 금융, 건설, 마케팅. 예, 요 순서를 앞전해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의 특징, 계략적. 그냥 타당성 분석의 특징 세 글자, 구체적. 자,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의 성공과 실패는 개발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마케팅 아니겠어요? 마케팅. 예. 아침에 저기 오다 보니까 이렇게 평택역에서 우리 터미널 쪽으로 해서 제가 신호등 건너오는데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오피스텔 하나 분양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전에 우리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분양가가 되게 좀 높게 잡혔다고 그러던데. 1억 4천. 몇 평짜리예요? 10평. 에? 10평 1억 4천. 진짜? 아무튼 뭐 가격 책정한 거요. 지 맘이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300명 있는 데는 1억 2천. 그래. 이 학생 이거 합격하겠다. 보니까. 이렇게 암기력이 좋으니 합격해야지. 그 공부머리는 다른가? 그래. 아주 잘하죠. 박수 치세요. 박수. 잘했어요. 네. 이렇게 부동산 시세에 밝은 학생은 주변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위해서 한번 사세요. 네. 그래. 딱 한 사람 나왔어요, 이제. 자, 아무튼, 근데 너무 비싸다. 참. 봅시다. 네. 그러면 제가 하는데 보니까 그 과정이야 이렇든 저렇든 분양만 완판되면 성공한 거고 가정이 아무리 문제가 없이 잘 됐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끝장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개발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은, 마케팅에 따라서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은 크게 매도, 분양 형태가 있고 임대하는 형태가 있는데 요건 우리 부동산 정책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한번 들어봤었죠. 그때 우리 선분양, 후분양이란 말 장단점 잠깐 봤어요. 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임대용 부동산의 마케팅이 중요한데 자, 임대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공실을 줄여갈 수 있느냐 없냐. 공실 위험에 대처하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는 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를 보면 확인 박스를 볼게요. 요약지 117. 저 밑에 보니까 자,
임대용 부동산의 마케팅, 공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 1번. 개발사업 언제부터 사전에 들어올 임차자를 확보해야 됩니까? 그렇죠. 개발사업 초기부터 들어올 임차자를 미리미리 확보해야지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다음. 이왕이면 임대차 기간이 긴 임차인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아주는 게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장기인, 중요, 정박 임차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3번은 이제 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용도에 비해서 사전 임차자 확보하기가 더 어려우므로 철저한 마케팅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이렇게. 네, 하나 더 넘기세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은근히 좀 나옵니다. 위험.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책을 통해서 잠깐 볼게요. 118페이지 안가루 3번에 개발의 위험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땡땡 법적 위험. 법적 위험은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자 하는데 법에서 내 태클을 거는 거예요. 법적 위험. 비용 위험. 예상보다 공사기간이 길어지거나 건축 자재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비용 위험. 제일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게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자, 시장 위험이란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은 위험인데 이런 시장 위험은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서 일부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동그라미 니은 디귿 은근히 나와요.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나왔죠? 예. 니은은 시장 분석이라고 나왔습니까? 시장 연구, 시장 분석. 디귿은 시장성 연구, 시장성 분석. 자,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알아보는 것을 시장 분석이라고 불러주고요. 시장성 분석이란 것은 개발 부동산이 앞으로 얼마나 매매 또는 임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능력을 조사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나만 더 가자.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다르죠?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알아보는 것은 시장 분석이고 개발되는 부동산이 얼마나 앞으로 미래 매매 또는 임대 팔려 나갈 수 있을 능력을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 분석이니까 개념이 다르고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으로 흡수율 분석이란 게 있더라. 우리 확인 박스 1, 2, 3, 4 중에 2번, 3번, 2번 끝에 구체적 나왔어요? 3번 장래, 미래. 자, 보겠습니다. 개념 흡수율 분석은 지난 1년 동안 6개월 동안 지난 단위 시간 동안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몇 % 비율로 팔렸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흡수율 분석은 정책적 거시적인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지역, 유형, 규모, 질 등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구체적 지표 이용하고 세 번째,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과거나 현재 상태 알아보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의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다음 이제 문제 좀 풀어볼까요? 7번 문제는 답이 1번인데요. 안 나옵니다. 예. 뭐 앞에 나왔으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8번, 9번 할 거예요. 8번. 틀린 거.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계략적. 예. 맞죠? 2번 그냥 타당성 분석이네. 밑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의 복합 개념으로 실시. 이 뭐죠? 구체적인가요? 구체적. 예, 구체적. 3번.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이 완공된 후에? 사업 초기부터. 3번 틀렸죠? 예. 4번. 부동산 개발의 성공 여부는 개발 사업의 시장성 여부, 얼마나 팔려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예, 여기에 따라 달려져 있고요. 5번, 임차인의 과다 경쟁을 막고 적절한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혼합도 중요하다. 그렇게 답은 3번이에요. 다음 9번 문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번은 의미 없는 소리고요. 2번은 위험의 유형은 이렇다 하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지 사실은. 3번, 4번, 5번이 있는데 5번 문제 가요.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개발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죠. 이것은 내 의지와는 다르게 법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률적 위험이다. 맞죠? 4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자, 토지 이용 규제 밑줄,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 밑줄, 소유권 권리 관계의 변화 등과 같은 소유권 관계 밑줄, 사법적 측면 밑줄. 일단 이거 맞을까요? 여기 맞아요. 근데 시험에 한 번은 이렇게 맞게 내주기도 하고 한 번은 반대로 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또 여기는 맞게 여기처럼 한 번 줬고 또 한 번 어떻게 되냐면 법률적 위험이란 것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관련된 공법적인 측면의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눈 안 돌아요. 아니죠. 토지 이용 규제, 사법, 개인과 관계에서 토지 이용 규제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국가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법이지. 소유권의 어떤 변동 등 이런 것은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법이죠, 사법. 아무튼 그거 조심하시고요. 3번. 공사기간 중에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은 법률적 위험이 아니고 무슨 위험일까요? 시장 위험이죠. 시장 위험. 틀렸습니다. 10, 11, 12, 13. 먼저 11번 먼저. 11번 먼저.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 시행사의 예상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1번. 분양 하락. 아니다. 대출금리 높아지는 것도 안 좋고 토지 가격 오르는 것도 안 좋고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도 싫죠. 근데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아까 했던 말도 속된 말로 뽕을 뽑아먹을 수 있잖아. 더 많이. 예, 그게 좋죠? 네, 3번이 답이고요. 10번 문제 가볼게요. 부동산 개발의 유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개발은 허가 등의 법적 위험 부담과 함께 공사 기간 중 비용 증가 문제, 분양률 저하와 같은 시장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런 위험은 실질적인 시장 조사로도 감수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그렇죠? 예? 있죠. 틀렸어요. 그래서 아까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2번.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맞죠? 그렇죠? 3번.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 위험이라 한다. 역시 맞고요. 4번. 사업 위험 감소를 위해서 투자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 그러니까 1층 이제 7층짜리 건물을 세를 내주는데 1층부터 7층까지 전부 다 조기구입제를 하자. 근데 만약에 폐류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망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섞어주는 게 좋겠죠. 섞어주는 게. 예. 그래서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을 구성한다. 맞고요. 5번.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자에 의해서 통제 가능한 것도 있지만 밑줄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다. 맞는데 일단 통제 불가능한 거 밑줄. 우리 투자에서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통제 불가능한 것이란 것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이죠. 이 한번 걸렸으니까 더 이야기하면 안 되죠. 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예?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이제 강력하게 지금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선배님이 이제 학교 선배님이 이제 7월 말일 날인가 분양을 했는데 이제 그때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 그래서 그럴 때는 덜 먹고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딱 생각하고 분양가를 주변보다 상당히 낮춰버렸대요. 근데 낮추려고 딱 맘먹고 있는데 마침 옆에 누가 분양을 하는데 근처에 분양가를 높게 잡은 거야. 잘 됐다 싶어가지고 좀 낮췄대요. 그랬더니 첫날 분양이 완판이 됐대. 아주 큰 거 말고 이제 그래도 이제 제법 나가는 건데 완판이 됐대. 그리고 나서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대요. 예, 대박이죠, 대박.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 정말 큰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 자 보세요. 갑자기 부동산 정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죠. 통제 불가능하죠. 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위험이 되겠죠. 에? 그러면 자 10번은 답이 1번이었고 12번. 다음에서 제시된 내용 중 자 밑줄. 시행사 및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 밑줄 자. 그게 바로 위에 있는 통제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어디? 기업. 제일 진짜 얼마 전에 이제 좀 됐는데 몇 달 됐는데요. 무슨 이제 이렇게 그냥 어떤 프로에 있는데 아침에 일요일 날인가 잠깐 봤는데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좀 제법 잘 나가는 이게 건설사 사장님이셨대.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대. 왜 그러는가 봤더니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제법 큰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땅을 팠더니 뭐 선사시대 유적지인가 뭔가 그런 뭐 동굴 비슷한 뭐가 좀 나왔대요. 딱 보니까 아 맞다. 네 이제 기억났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팠더니 미라가 나온 거예요. 미라. 혹시 보시면 모르겠다. 미라인데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이제 그건데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을 안 했대. 엄청.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하다가 본인이 그게 이제 만약 이렇게 문화재청 같은 데 신고하면 인생 끝장나버리잖아. 그래서 부도 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 되겠고 이게 이제 정말 이렇게 어떤 역사적 가치가 크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신고를 했대.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이게 정말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강급 공사라도 주고 해서 먹여 살려줘야지. 안 그러니까 땅 파가지고 뭐 도자기 나오면 인부 다 천수시키고 다 갈아퍼버리고 파버리고 그런 거지.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딱 보면 그러니까 그래. 아무튼 자 보세요. 그런 것처럼 매장 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 위험 맞죠? 이건 자기 어쩔 수 없어.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사업지 주변에 분명히 KTX역이 2019년도에 확정돼서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0년 딜레이 시켰다. 뭐 이런 것들. 자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행정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 이것도 마찬가지고. 미음.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 이것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미음 빼고 나머지 4개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군요. 네. 13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냐? 기억. 건설 자재 가격의 상승. 안 좋은 거죠? 니은.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 좋은 겁니까? 그렇죠. 디귿. 조합원 부담금 인상. 안 좋은 거죠? 리을. 용적률의 할증은 좋은 거죠? 네. 미음. 이주비 대출금리 하락. 좋은 거죠? 예. 공사기간 연장 안 좋고요. 기부채나 많이 내내네. 안 좋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미음. 3개군요. 뭐 됐고요. 이제 14번은요. 그거 가보세요. 혹시 우리 지시시장성 타투 들어본 적 있었죠? 그건데요. 이제 개발에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크게 보면 시장 분석을 해요.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타당성을 분석해요. 시장 분석 후에 타당성 분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시장 분석을 다시 이제 3가지로 쪼개면 시장성, 타투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가 우리 14번 답이 2번이거든요. 14번에 답이 2번. 처음에 뭐 나왔어요? 지역 경제 분석. 어디? 평택이라는 지역 가지고 이야기해요. 평택동, 평택 1동. 자, 평택이라는 이 지역은 과연 인구가 얼마나 되고 실업률, 고용률, 교통체계 등 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게 지역 분석. 다음, 시장 분석이 중요하죠. 시장성 분석.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알아보는 게 시장 분석. 예, 15번에 3번. 15번, 3번, 5번 묶어.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알아보는 게 3번 무슨 분석? 시장 분석. 개발되는 부동산이 얼마나 팔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 5번. 그게 5번이에요. 근데 지금 3번과 5번은 제대로 맞게 나왔죠. 지금 책에는. 맞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오답을 줄 때 내용을 틀리게 하진 않아요. 내용은 맞는데 어떻게 되냐면 시장성 분석이란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상황 알아본다. 틀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다시.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알아보는 게 무슨 분석? 시장 분석. 개발 부동산의 매매, 팔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은 시장성 분석이라는 거. 다음. 타당성 분석은 투자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거고. 투자 분석. 순영가 0보다 크냐 작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냐 작냐. 여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게 바로 투자 분석이다. 그래서 지시, 시장성, 타투 들어봤단 말이에요. 됐고요. 요거는 뭐 순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나온 지는 이게 실제 기출문제인데요. 14번이 나온 지 제법 오래됐어요.
14번은. 그래서 얘는 가능성이 있죠. 얘는 나오면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14번, 2번이고 15번. 틀린 거. 1번.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요인을 분석한다. 맞고. 2번. 인근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맞고요. 3번, 5번 맞았죠? 예. 다음 4번은요. 오늘 우리 3교시 때 맨 마지막에 마케팅 하는데 전에 우리 STP 전략, 4P 믹스 전략 들어본 거 같죠? 예, 그건데요. 일단 여기선 이게 4번이 틀렸는데 시장 세분화는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시키는 게 세분화예요. 차별화가 그 선택된 소비자에 맞게끔 공급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차별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뒤가 바뀌었거든요. 수요 공급이. 그러니까 틀렸다라고만 딱 체크해 놓고 오늘 좀 이따 맨 뒤에 마케팅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답은 그냥 4번. 자, 이제 17번 합니다. 17번. 아이고. 자, 17번. 틀린 거. 1번. 부동산 시장 지역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물리, 사회, 법적, 경제적 요소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맞죠? 2번. 흡수율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소비되는 매매 또는 임대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3번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나 현재 상황 알아보는 게 아니고 언제의 추세를, 장래, 미래의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있다. 그렇게 했죠? 네, 틀렸죠. 3번 중요한 소리예요. 4번은 뭐 그다지 의미 없는 스쳐가는 소리고 5번은 민감도 분석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우리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민감도 분석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투입 요소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예, 맞는 소리. 여기서는 3번이 틀렸다. 예, 3번. 18번은 지문 2개만 좀 볼 건데요. 일단 18번에 3번을 보니까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석된 그 타당성 분석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개발업자는 이를 개발 사업을 채택할 수도 있고 어떤 개발업자는 기각할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개발업자마다 원하는 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고요. 5번에 보는데 아직도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임대용 부동산에서 공실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장기인 임차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죠? 아, 내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3개월만 살고 나갈게요. 6개월만 살고 나갈게요. 짜증나잖아. 기본 딱 2년 살고 나갈게요. 이 좋은 거 아니겠어, 이게. 근데, 여기서 어디? 임대 완료 기간이 길수록 공실 위험은 커져야 작아져요? 어허, 참나. 이 재수없는 소리잖아, 이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장기다 이 말이 아니고 상가가 있는데 세를 내놨는데 100% 세가 다 빠져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공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이 표현이잖아요. 다른 표현이에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예. 참. 오전에도 어떤 학생이 물어보길래 깜짝 놀랐는데. 아, 죄송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이에 뭐. 박수 치세요. 그러면, 아씨, 뭐 이래. 아, 근데 오늘 1교시 때 3명이 다 끝나버린 거야?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세 분이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 돈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원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면, 이게 서로서로 끈끈한 정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시죠? 우리 어르신 안 행복하신 것 같은데? 좋으시죠? 저러니까 분위기밖에 안 되니까 걸리신 거예요, 약간. 아니, 안 돼. 안 돼. 둘이, 우리는 학원이니까 꼭 시험에 맞게끔 해. 정액법을 해, 정액법. 정액법이 뭐예요? 지금 3명 안 찼으면 바로 지금, 아니,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대답할 분위기 아니잖아. 지금 3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4명으로 할까요? 아니야. 처음에 딱 3명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그렇게 하면 다음 주에 또 걸린단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네. n분의 1로 가시기 바래요. n분의 1. 정해법 n분의 1로 쓰세요. 예? 예. 우리는 사고 싶어도 아무나 사게끔 기회를 안 줍니다. 걸려야지 됩니다. 걸려야지. 예.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어디? 잠깐만. 어디 하냐? 19번. 19번 하죠. 17번 했으니까 18번 안고. 18번에 5번.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에 비해서 긴 경우가 공실점이 작아지는 건데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근데 이 말은 지금 다른 말이에요. 임대 완료 기간이 길어질수록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길다가 아니고 공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틀렸죠? 네, 그래요. 19번에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1번. 우리 수복재개발, 보존재개발 있어요. 보존재개발은 노후 불량화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노후 불량화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그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존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새 걸 샀는데 옆에 스펀지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뭉코 가지 말라고. 그런 게 무슨 재개발? 보존재개발. 아직 노후 불량화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그 진행을 방지하는 개발. 다음. 수복재개발은 노후 불량화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만을 제거하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차에 문콕 이만큼 났어. 이만큼. 근다고 해서 문짝을 통째로 갈진 않겠죠. 그 부분만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바로 수복재개발. 나머지는 보지 말고. 요약집 116. 116 요약집. 19번은 답은 1번이에요. 자, 요약집 11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죠? 정비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작년에 4번, 5번 나왔어요. 주거환경 관리. 오늘 왜 안 나오겠죠? 6번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틀리면 정말 그래요 좀. 왜? 6번 무슨 사업 나왔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나왔죠? 중간에 무슨 구역? 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이런 문제는요. 지금 이런 사업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밑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어. 그래서 가로 나오면 가로지 뭐. 이거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예. 다음 4번. 앞전이 나왔죠 또.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죠. 그러면 도시하고 시골 아시죠? 그러면 주거지역은 도시에 있어요? 시골에 있어요? 도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시골에는 집 없어? 시골에 집이 있는데?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시골은 있잖아요. 주택은 도시고 시골에 다 있는데 시골은 가게가 군데군데 있지 상업지역이 형성되질 않아요. 그렇죠? 시골에는 공장이 있어요. 정미소 공장 같은 공장이 있지 공단이 형성되지 않아.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거야. 뭐 도시야 그냥 도시환경. 네, 됐어요. 그렇게 하고 1번 무슨 사업 나왔어? 읽어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달동네 지역이라고 해석해. 그럼 그런 데는 주거환경을 싹 개선해야 돼요. 쓸어서. 주거환경 무슨 사업? 개선. 3번 무슨 사업 나왔어요? 주택? 재건축 나왔죠? 도로 등의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대. 근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대. 그러면 여기는 도로는 손 안 대고 뭔만 다시 하면 돼요? 건축만 다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주택, 건축 사업이라고 합니까? 맞죠? 2번.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대. 도로가 열악한데 건축물이 멀쩡할 리도 없겠죠. 뒤에 마침 보니까 딱 보니 건축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죠? 그러면 건축만 다시 해서는 안 되고 블록 지정해서 도로 뭐고 다 뜯어내고 다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재개발? 아이고, 주택 뭐? 재개발. 자, 그래서 다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달동네 지역은 뭐예요? 네, 도시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건축물만 그런데 재건축하고 정비 기반 시설도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도 있고 재개발. 그래서 그 세 놈을 잘 정리하세요. 다음 이제 본문 와서 20번 문제. 20번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수용하고 환지 비교해봤죠? 수용은 뭔지 알죠? 환지가 여기서 은근히 여기서 오답이 나오는데 환지는 있잖아요. 토지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체인지.
논밭 잡종지처럼 유용성이 낮은 토지를 유용성이 높은 택지로 조성해서 체인지해서 주는 거예요. 매각하는 게 아니고 체인지. 둘 중에 어떤 게 개발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더 커요? 수용이 더 크겠죠? 그리고 우리 사실 이거 이제 부동산 정책할 때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볼게요. 수용 방식하고 토지, 은행, 토지, 비축 방식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수용은 지금 현재 당장 쓰려고 하는 거죠. 토지, 은행, 토지, 비축은 공공이 장래 쓰려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강제성을 많이 떼요? 수용 이렇게. 자, 20번 틀린 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혼합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환지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매각한다? 환지는 체인지에서 돌려주는 거죠. 틀렸죠? 근데 이거 은근히 나옵니다. 2번 조심하세요. 3번.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문장 끊어. 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네, 혼합 방식, 혼용 방식. 다음 4번. 매수 수용 방식은 개발 사업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이 크다 이 말입니다. 맞죠? 5번. 부동산 개발에서 토지 수용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강제성을 많이 띄죠. 강제성을. 그죠? 그러면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수용당하는 피수용자와의 갈등이다. 어때요? 그쵸? 네. 답은 몇 번? 답은 2번. 2번. 다음 이제 21번 풀어볼 텐데 일단 이것 좀 먼저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 이제 개발 사업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 지주 공동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주 공동 개발은 지주가 토지 소유자죠. 예. 토지 소유자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주 공동 개발 사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혼자 하는 것을 자체 개발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내용상으로는 이제 이것저것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자체 개발 사업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토지 소유자 혼자 개발 사업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수익성도 있고 뭐 하니까 혼자 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용어는 혼자 하니까 토지 소유자와 누구 간에 위험을 분산한다 이런 소리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겠죠. 예. 일단 21번 풀어볼게요. 공영개발은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고 효율성 또는 형평성과 같은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시장 개입해서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된다. 맞는데요. 여기서는 이 본문 내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우리 부동산 정책 보면 공영개발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직접 개입이죠.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두 번째 직접 이렇게. 2번. 민간 개발 방식은 자체 사업, 지주 공동, 신탁 개발자. 이제 2교시 때 좀 이따 쉬었다 할 텐데 신탁은 소유권 이전. 이것 봐. 탁은 바로 나와야지. 신탁은 소유권 이전. 그죠? 그 컨소시엄은 용어만 나오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한 개의 건설사가 혼자 다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 건설사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그렇게. 네. 다음 3번.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자체 사업이 적합하다. 맞는데요. 3번 안 중요하고요. 4번이 중요해요. 4번이. 저 4번에서 핵심 용어 찾아요. 빨리. 분산. 위험을 분산. 네. 4번.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말 돼야 안 돼요? 이게 맞으려면 누구랑 바꿔야 되겠어요? 누구로? 지주 공동 개발 사업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자체 사업에서는 위험 분산 효과 없다고 해야 됩니다. 예? 없다. 예. 다음에 이제 뭐 5번은 그냥 한번 읽어볼 거고 4번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어떤 경험,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별로 의미 없는 지문. 예, 제일 중요한 거 4번. 위험 분산할 수 없다. 1번. 공영 개발은 직접 개입이다. 그렇게만. 네. 그럼 잠깐 휴식했다가 부동산 개발 방식 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